준장의 세계사 시간. 자, 준장의 세계사 시간은요, 많은 분들이 세계사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 세계사를 딱딱하지 않고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폼페이에 대해와 여러가지 화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기 79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화산은 베수비오산인데요. 이 베수비오산이 폭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폼페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폼페이는 말이죠. 농업 발달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농업이 잘 될 뿐더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베수비오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결국 죽어나가게 되고요. 더불어 폼페이에 있던 다른 건축물도 결국 절반 정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발굴학자들이 폼페이에서 인간형의 화산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화산이 바로 폼페이인 것이죠. 이 폼페이에는 아무래도 농사가 발달되고 또 화산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가면서 화석이 만들어 인간형의 화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는데요. 그러면 화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구 내부에 녹아있던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은 마그마는 보통 지표면과 멘트 사이에 있는 마그마방에 모여 있는데요. 그러다가 지표면 중에서 불안정한 곳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때 마그마가 빠져나오는 통로를 화도, 불화, 길도 자를 씁니다. 즉 브레길이라고 부르는데요. 마그마는 화도를 거쳐 밖으로 나오는데 마그마가 빠져나오면서 생긴 움푹 파여져 있는 화산 꼭대기를 분화구 하는데요. 그리고 큰 화산 옆에 작은 화산이 있는데 이 작은 화산을 기생화산이라고 합니다. 기생화산은 화산이 분출할 때 가지를 치듯 옆쪽으로 다른 분화구가 생기면서 만들어지는 화산인데요. 화산이 폭발하며 마그마가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용암이라고 하죠. 이때 마그마뿐만 아니라 화산가스, 화산재, 암석 등의 물질들도 같이 분출이 됩니다. 이번에는 화산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 개의 화산들을 보면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할 때 어떻게 분출을 하느냐, 용암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화산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먼저 순상화산은 점성이 약한 용암에 멀리까지 흘러져서 만들어진 화산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완만하고요. 제주도의 한라산과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산이 대표적입니다. 종상화산은 점성이 강한 용암이 밀려나와 만들어진 화산으로 제주도의 산망산처럼
경사가 급한 것이 특징입니다. 끝으로 성충화산은 점성이 강한 용암이 널리 퍼지지 않게 여러 번 폭발하여 만들어진 화산으로 아래쪽의 경사가 완만하고 산 꼭대기에 있는 경사가 가파릅니다. 백두산과 일본 후지산이 대표적인 성충화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화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폼페이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폼페이 최후의 날입니다. 작가는 정치가이자 소설가인 에드워드 브루어 리턴입니다. 대학 졸업 후 정치에 참여하여 그 공으로 초대 리턴 중남작의 자귀를 받게 됐죠. 이후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를 소재로 한 소설 폼페이 최후의 날이 아직까지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폼페이의 이 최후의 날은요, 그리스 청년 글라우코스와 이 아름다운 여인 이오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폼페이 고대 로마인들이 쾌락과 사치를 즐기던 도시 폼페이에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는데요. 바로 글라우코스와 이오네 그리고 니디아의 사랑이지요. 이집트인 아르바케스의 행방 방해에도 불구하고 글라우코스와 이오네는 서로를 믿으며 그 사랑을 피워나갑니다. 이렇게 하여 폼페이 최후의 날이 줄거리죠. 그러면 폼페이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 제일의 향락 도시였던 폼페이에는 당시의 타락한 귀족 사회와 비참한 노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버린 도시 폼페이가 겪어야만 했던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폼페이에 관한 영화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영화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도 알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한 괴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그런 괴담이 떠돌았었어요. 바로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괴담이 유행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현대의 폼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백두산은 북한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북한도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죠. 김정은이 많은 사람들을 공포정치하고 북한은 오물풍선을 날리는 등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북한도 폼페이처럼 화산의 폭발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도시 폼페이가 겪어야 했던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는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폼페이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감동을 전해주고 싶은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역사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이상 준짱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건 필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계사대의 모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홀로코스트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해야만 했을까요? 그 비밀을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안넬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피아니스트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잘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데 이 뜻이 굉장히 참혹하고 가슴 아프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한 청소년이 대공부부를 암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라예보역에서 일어난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그 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 영향을 미친 사건인데요. 이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전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독일은 없었습니다. 제국에 가까웠는데요. 로마 제국이라든지 다른 제국들도 보면은 다 나라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자면 독일은 이와 동시에 그 경제적 위기까지 닥치게 되었죠. 1929년 세계대공황 아시죠? 그 기업들이 줄줄이 문 닫고 그런 거. 그리고 1919년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은 프랑스와 조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 1320억 마르크를 갚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1320억 마르크가 우리나라의 돈으로 치면 약 33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나오게 됩니다. 이 320억 마르크와 많은 큰 돈이 나와서 독일이 점점 멸망해 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눈을 확 끄는 이제 정권이 나타났는데요. 그게 바로 나치당입니다. 나치 정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독일은 평등한 이제 주민의 국가다, 이런 말을 내세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네덜란드, 이스라엘 쪽에서는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안네 프랑크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치당한테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 경찰들이 이제 이름이 좀 어렵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 게슈타포.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당들은 유대인들을 이제 잡고 이제 노동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옷을 다 뺏고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도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면 입구에 항상 똑같은 문구가 써져 있는데요. 바로 아벤마케플란,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내가 일을 잘하면 이제 자식을 먹을 살릴 수 있겠지라는 조그만한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게토라고 해서 가둬놨어요. 가둬놨다가 노동 수용소로 보낸 다음에 재산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먹는 것도 부시라고. 먹는 것이라고는 무이스프, 그리고 이제 톱밥이 섞인 빵, 그리고 저녁에는 상한 치즈나 상한 잼, 그리고 손가락만한 소세지를 먹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영양실조가 와,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하면은 얘는 필요없는 존재가 바로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자유는 죽음밖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했는데, 홀로코스트의 뜻이 태워 없앤다 라는 뜻인데요. 그 아까 전에도 그 노동 수용소로 보낸 다음에 유대인들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가스실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이제 가스실을 샤워실이라고 거짓말 해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밸브를 돌려서 이제 가스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독가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숨을 막혀 결국에는 질식사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구덩이와 제2차 세계대전이죠. 이 구덩이가 그 유대인들 동원해서 그 이제 땅을 파죠. 그리고 유대인들 거기에다가 다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기로 난사를 해요. 처음엔 그렇게 죽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실, 아까 말한 가스실하고 가스트럭, 이제 영화 피아니스트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 가스트럭이라는 게 유대인들을 가스트럭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제 시동을 걸어서 거기에서 독가스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당히 좀 과학기술이 참 발달했다 싶어도 이 정도로 학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실 텐데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나치당의 주권이 되었던 히틀러, 이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화가가 꿈이었던 히틀러, 하지만 아버지한테 맨날 구박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독재자와는 완전 다르죠. 하지만 이제 그가 독재자로 일하게 되었던 것은 군대를 갔다 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내가 화가가 아닌 이제 독재자가 되면, 정치인이 되면 열심히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바로 이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히틀러답지 않은 이미지죠. 만약에 히틀러가 이제 화가였다면 우리의 역사는 완전 뒤바뀌었을 수도 있죠. 이제 제가 아까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히틀러는 이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먼저 폴란드를 공격하고요. 그 다음 영국, 프랑스, 일본 등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전쟁이 시작되죠.
이때 일본이요, 우리나라에 있던 그 철기, 그러니까 그 무기가 될 만한 재료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 던 시기도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학살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제 학살만으로도 끝난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제 폴란드의 한 수집가가 이제 골동품 가게에서 사온 그 가죽 앨범인데요. 이 가죽 앨범이요, 논란에 휩쓸렸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피부로 만든 가죽 앨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뽑고 이제 머리카락도 뽑고, 그래서 이런 가정용품들을 만들기도 했죠. 상당히 좀 잔혹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 예능 프로그램, 특히 역사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면 홀로코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피부로 앨범을 만든 건 똑같은데 유대인들의 피부로 비누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다 도시 괴담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인간의 피부로 이제 앨범을 만든 것은 똑같지만 비누로 만들었다는 것이 도시 괴담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이렇게 유대인 학살이 중심된 가운데 독일이요, 점점 이제 전쟁에서 패전을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히틀러는 이제 부인인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한 지 1일밖에 안 됐는데 4월 20일 히틀러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인과 같이. 우리는 히틀러가 왜 자살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요, 히틀러가 저지른 여러 악행들이 있죠. 여러 악행들로 인해 받은 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은 죄를 뒤집어 씌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제 우리의 삶을 뒤바꿀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 같은 버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장의 세계사 시간 오랜만에 찍네요.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네, 그동안 이제 장염 걸렸고 현도염 생겼고 숙제도 해야 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그런지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동영상을 자주 못 찍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서야 찍게 되었네요. 네. 중장의 세계 4시간. 오늘은 이제 중국의 역사인데요. 제가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고, 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보통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중국도 알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이웃나라입니다. 특히 삼국시대 때 그 근초고왕 때죠. 근초고왕 때 서로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한 적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보는 삼국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진시황제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진시 황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제가 그렇게 있는 거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에도 그 진시 황제에 대한 책이 있는데, 네, 그런데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중국사 학자라면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진시 황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제후들의 힘이 강해지고 적군은 유황을 죽이고 수도를 빼앗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후들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 간신히 적군을 몰아냈습니다. 네, 제후들은 유황을 대신할 왕을 세우고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어요. 네, 이때부터 나라를 지킨 제후들이 왕보다 힘이 세졌죠. 제후들은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워댔습니다. 어지럽고 시끄러웠던 이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는 춘추와 전국시대로 나뉩니다. 춘추시대 때는 많은 제후국들이 전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중 제, 진, 초, 오, 월나라가 가장 강했는데 이 나라들을 춘추 5패라고 부릅니다. 전국시대에는 진, 초, 제, 한, 위, 조, 연나라 7개국이 가장 강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전국 7홍이라고 했었습니다. 제후들은 저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다퉜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철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평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또 다양한 학파인 이제 제제백가가 라고 불렀는데요. 이 제제백가들은요, 낡은 질서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견을 많이 나왔는데 이때 생겨난 거죠. 제자는 여러 학자를, 백가는 수많은 학파를 뜻합니다. 학파란 생각과 의견이 비슷한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제자 백가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제자 백가 중에는 유가법과 도가, 묵가 등의 학파가 유명해요. 특히 공자, 맹자, 한비자, 노자와 장자, 묵자 등이 그 학파들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이 제자백가의 사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때 진나라가 성장을 합니다. 제가 전국 7홍을 얘기했잖아요. 이 전국 7홍 중에 진을 언급했었는데, 이 진이 가장 서쪽에 위치합니다. 네. 서쪽에 위치를 하는데요.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크게 발전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진나라는 느리게 발전했습니다. 진나라는 유목민족과 대립하면서 성장했었는데요. 유목민족은 한 곳에 정착하며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말을 타고 가축을 기르며 살았었는데요. 가축에게 필요한 물과 풀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나라의 국경이 부딪히는
일이 많았는데요. 진나라는 유목민족과 싸우면서 점차 힘을 키웠습니다. 진나라가 힘을 갖춘 뒤 전국 7웅의 6나라가 차례로 무너졌는데요. 그리고 이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는데 그 황제가 바로 진시황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인데요. 이제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어요. 네. 그렇게 진나라 왕 영정은 첫 황제라는 뜻에서 시황제라고 붙였는데 이제 진시황이 나타난 거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데에는 법가 사상의 영향도 컸습니다. 법가 사상이란 법을 만들어 엄격하게 다스려야 사회 질서를 바로잡히고 나라가 강해진다는 생각인데요. 이 사상은 왕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래서 신하와 백성이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제 진나라가는 영토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북쪽 초원지대에는 흉노가 항상 걱정이었는데요. 이 진시황은 흉노를 몰아내고요. 그들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을 세웠죠. 이어서 남쪽에 있는 월나라 땅도 차지했고요. 지금의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처럼 영토가 늘자 농사지을 땅도 많아졌고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요. 시황제는 이제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제후들이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넓어진 땅을 직접 다스리고 싶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9년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땅은 황제의 것으로 하고 땅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 자신이 직접 뽑은 신하에게 다스리도록 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까지 나라마다 다른 화폐, 도랑형, 문자를 썼던 터라 세금을 가두거나 물건을 사고 팔 때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시황제는 맨 먼저 화폐와 도랑형 그리고 문자를 통일시켰어요. 심지어 수레바퀴까지 통일시켰습니다. 또 수도와 먼 지역을 잇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제 군대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진시황이 바쁘게 일한 덕에 백성의 생활은 한결 편해집니다. 진나라에는 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장성이란 이제 적의 공격을 막으려고 길게 둘러싸은 성인데요. 전쟁이 잦았던 춘추 전국시대에 만들어졌죠. 특히 북쪽에 있던 대후국들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장성을 쌓았는데요. 진시황은 이전의 장성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넓은 땅 곳곳에 장성을 하나하나로 잇는 공사는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수많은 백성이 피땀을 흘린 끝에 높고 긴 만리장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시황이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엄하게 다스리자 점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 시황제의 통치에 반대하는 유가 사상들도 좀 있었는데요. 시황제가 결국에는 크게 분노합니다. 법가 사상과 실용적인 책 외에는 모조리 긁어 모아서 불태워버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유가 사상들을 생매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을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시황제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부터 큰 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죽어서도 화려한
그리고 크고 화려한 능유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능유를 짓는데 무려 70만 명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진시황릉은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우주와 온 세상을 능 안에 그대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능 안에 물건들도 화려했는데요. 능 밖에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흙 인형을 만들어 능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말이나 전차 같은 것도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흙으로 만든 병사와 말을 병마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 진시황릉에 가면은 8천여 개의 병마용이 병마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진시황릉을 아직도 발굴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발굴하다가 크게 훼손될까봐 걱정돼서였는데요. 그래서 진시황릉은 아직도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쳐가겠죠. 용사는 제쳐두고 만리장성에 무덤까지 공사에만 매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도 부족하죠. 식량도 부족하죠. 가축도 부족하죠. 이러다 보니까 시황제가 전국을 순행하다가 죽고 말아요. 하지만 백성의 어려움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승과 옹광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두 사람을 비롯해 900여 명이 성을 쌓으러 가던 길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립니다. 그들은 도저히 정해진 날짜에 도착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도 제때 오지 못하며 사형이 쳐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승과 오광은 분하고 그리고 억울한 나머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참고 참았던 백성들의 화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를 끌어내기 위해 궁으로 향했습니다. 황제 군대가 나서서 성난 반란군을 겨우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치료하는 무리는 점점 늘어나겠죠. 초나라 사람 항우가 나타나는데요. 이 항우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싸움을 잘하고 검수도 뛰어난 천하장사였는데요. 항우는 어지러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황제가 되겠다고 결심했죠. 그는 삼촌과 함께 군사를 모아 진나라 황제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제 용맹한 항우를 이길 자는 없었죠. 그는 진시황릉을 때려 부수고요. 궁전까지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15년 만에 무너지는데요. 그렇게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 한나라가 등장해요. 네. 아마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한나라가 열리지만 한나라도 역시나 결국 나중에 가서는 환건적의 난으로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자, 오늘은 진시황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시황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위인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위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진시황은 이제 물론 진시황이 물론 이제 백성들을 굶어 죽게 했냐, 그것도 아니지만 한편으로는요, 백성 만리장성을 건축하죠. 뭐 이것저것 저렇게 하죠. 공사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분노가 터지죠.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면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준짱이었는데요. 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이상 준짱의 세계 4시간 진시황제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짱입니다. 자, 오늘은 준짱의 세계 4시간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와 프랑스 혁명을 이제 올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 프랑스 혁명을 편집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1차 세계대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 1차 세계대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 제 1차 세계대전 그거 알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가보시죠. 네, 오늘은 이 칠판으로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설명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네, 설명만 하면은 그게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사진으로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칠판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당시 이제 제 1차 세계대전은 약 1000만 명이 죽고 2000만 명이 이제 부상을 당한 큰 싸움이었거든요. 자, 이 전쟁은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세계대전은 이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전쟁에 참가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 1차 세계대전 전에 1900년대로 흘러갑니다. 자, 당시 유럽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 산업혁명 때문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에서 많은 물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건을 만들 원료와 내답할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원료도 풍부하고 물건을 팔 시장도 이제 넓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나라들은 군대를 동원해 두 대륙을 지배하고 식민지를 건설했거든요. 이것이 제국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자, 당시 식민지가 많았던 프랑스가 있죠. 이제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제 그 뒤를 이어 독일. 네, 당시 독일 현재 우리가 아는 그 국가가 아니라 그때는 제국이었어요. 네, 그때는 제국이었습니다. 네, 독일 제국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제 1900년대 초에 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서로 식민지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요. 독일은 이 경쟁에 뒤늦게
얻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했어요? 불만이 많았겠죠. 자, 그런데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곳은 발칸반도였습니다. 자, 발칸반도 지도를 대충 그리자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슬로베니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이제 뭐 루마니아, 터키, 그리스 등 되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자, 발칸반도는 유럽 남부에 위치한 반도로 발칸반도에 속하는 국가로는 그리스,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등이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곳인데요. 자, 그래서 이 발칸반도에서 일어났는데, 이 발칸반도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아시아를 잇는 지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로부터 전쟁이 많았던 곳인데요. 이것을 유럽의 화약고라고 부릅니다. 네. 유럽의 화약고. 자, 그래서 발칸반도는 1300년대부터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오스만 제국, 자, 이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해지자 1878년에 이곳에 위치한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오스만 제국의 이곳에 위치한 이제 세르비아. 자, 이 세르비아가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하나로 합쳐 국가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1908년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 주변 지역인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차지해버렸고, 이에 화가 난 세르비아 청년이 1914년 사라예보, 이때 당시 보스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네, 사라예보는요. 이제 보스니아, 사라예보. 이제 사라예보는 이제 이제 수도. 이제 여기서 사라예보를 방문한 한 대공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사라예보 암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더 줄여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14년에 사라예보 사건을 이유로 세르비아에 이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슬라브족 나라인 이제 러시아, 이제 이 러시아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제 1차 세계대전은 이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에 섰거든요. 자, 이 세르비아 이제 이제 나는 세르비아 편에 서겠다. 이제 이런 식이죠. 자, 한편 오스트리아와 이제 그리고 독일 세력은 발칸반도에서 게르만족을 한데 묶어 세력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민족 간의 싸움으로 번지자 오스트리아의 동맹국들과 러시아의 동맹국들은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드마카 이 네 가지 펜으로 이제 나타내자면, 자, 먼저 독일은 일단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합니다. 자,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네,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물론 국가 색은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 자, 이 세 나라가 바로 이 삼국 동맹을 맺고 있었거든요. 동맹의 내용은 세 나라 중 하나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군사를 보내 서로 돕자는 것이었는데요. 한편 러시아는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당시 프랑스는 검은색으로 표시하고요. 프랑스, 그리고 영국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는 프랑스, 영국과 동맹 관계에 맺었는데,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동맹 관계에 있었던 걸 삼국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삼국 협상, 그리고 삼국 동맹.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삼국 협상의 목적은 서로 연합해서 독일이 힘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독일은 1888년에 빌헬름 2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헬름 2세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이런 독일의 움직임이 달갑지 않았겠죠. 특히 영국은 식민지 확보 문제로 독일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삼국 동맹과 그리고 삼국 협상에 이제 이쪽은 동맹국, 이쪽은 이제 연합군, 이제 이런 배경으로 해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 중 삼국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는 중립을 지키다가 나중에 연합군 쪽으로 쳐들어갔었습니다. 이제 연합군 쪽으로 이제 돌아섰거든요. 자, 당시 이탈리아는 영국과 싸울 힘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영토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제1차 세계대전 가장 치열하게 싸운 나라는 뭘까요? 독일, 그리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쪽에서 굉장히 싸움을 이제 이쪽의 나라들이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었거든요. 독일은 이제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를 이기고 이제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를 먼저 공격하여 파리를 점령하고 그 뒤에 러시아와 싸운다는 전략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예상과는 달리 이제 프랑스군과 러시아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특히 동맹군과 연합군 모두 참호전, 이제 참호선이라는 건 땅에 구덩이를 파고 이제 이렇게 땅이 있죠. 땅에다가 이제 사람을 넣어요. 여기서 이제 총기로 난사하는 거. 뭔가 홀로코스트에서 그 힘러가 썼던 방법이랑 좀 비슷하죠? 네. 이렇게 참모전도 해서 전쟁은 더욱더 길어졌습니다. 한편 아시아의 제국주의 국가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고 이 섬이 한반도입니다. 네.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다하다 중국까지 넘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의 세력을 넓히고 싶어서 중국에 있던 독일 기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연합군 편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맞닿아 있던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는 동맹군 편에 들어 싸웠죠. 이렇게 온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겠죠. 자, 저번 시간에 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죠.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라예보 사건을 이유로 세르비아의 전승을 선포했고,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이 참전을 했고, 전쟁이 더욱더 길어지게 되고, 그냥 난리가 났었죠, 뭐. 자, 그리고 이제 제 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는 시간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드디어 끝나게 되는 제 1차 세계대전. 자, 렛츠기릿. 자, 이번에는 또 역시 이 칠판을 배경으로 이제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겁나 재밌는 제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시작하자면요. 끝이요. 자, 1915년 네, 독일 해군이 있죠. 영국의 여객선이 루시타니아호가 있습니다. 자, 루시타니아호. 자, 이렇게. 네. 이게 루시타니아호예요. 네. 루시타니아호. 여기에 미국인들이 있어. 미국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독일 해군이 어떻게 하냐? 침몰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었어요. 침몰되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인들이 100명 넘게 사망하죠. 미국은 독일에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자, 독일을 이렇게 하고 미국 이렇게 공격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하고서 짜증도 남과 동시에 화났었죠. 그러면서 중립을 포기하고 1917년 4월에 연합군에 참여를 해. 그런데 러시아는 이때 어떤 혁명이 일어났냐면 바로 러시아 10월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러시아 10월혁명은 뭐냐면 이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인데요. 그 3월에 그 러시아역에서는 2월이죠. 네. 4월에 시민을 탄압하는 군대와 경찰을 보고 분노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자, 그래서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난 전쟁 빠짐 1. 그러면서 전쟁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하지만 승리는 역시나 뭔가요? 연합군. 자, 전쟁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오스트리아는 먼저 항복을 선언했고요. 이게 오스트리아. 네, 손드는 거. 네, 표현하려고. 나 항복. 그러자 독일도 나 항복하죠. 이렇게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년 뒤에 그 연합국은 독일과 조약을 했죠. 그 조약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약을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자, 독일은 식민지를 모두 빼앗겼고 많은 전쟁 배상금을 내야 했고요. 가장 이익을 본 나라는 어디냐? 미국. 그래서 진짜 이씨에서 게이드.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 군수물자를 팔아 큰 돈을 벌였고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더욱 강해지게 되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자,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자,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30여 개의 국가에서 15억 명 정도의 인구가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고 동맹군 측과 협상국 측이 이제 모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고 사망자가 900만 명에 달았으며 부상자도 2200만 명 이상이나 되었고요. 금전적 피해도 천문학적 수준으로 참전한 모든 나라의 전쟁 비용은 얼마나 되었겠어요? 3,000억 달러.
특히 이제 비행기, 탱크, 원거리 대포, 독가스 등의 신무기의 등장은 전쟁의 비관성을 부각시켰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1차 세계대전의 끝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 제 1차 세계대전은 솔직히 좀 말하자면 굉장히 길고, 역사도 굉장히 방대하고, 에피소드도 너무 워낙 많아서 그 에피소드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흥미로운 사실들도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이제 이전에 그 시대 배경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전쟁은 역시나 이제 역시나 이제 이득을 보는 건 없죠.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한테 상처만 주고, 그런 역사가 많아요. 네, 전쟁사가 특히 그런데, 그 중에서 제 1차 세계대전이 그렇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준장이었습니다. 바이.